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같이 공유할 내용은 인공지능이 이제 창작자로서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발전해 왔나를 좀 설명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창작이라는 부분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야기를 약간 좀 가미해서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이제 크리에이티브 AI, 그래서 이제 창작적인 AI 또는 창의적인 AI,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AI가 만들어낸 모든 그 아웃풋을 전부 다 우리가 지식재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것들만 그때부터 이제 지식재산의 법적인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모든 AI가 아니라 어느 정도 AI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AI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크리에이티브 AI가 어느 정도 좀 등장을 했는지, 소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좀 인기가 좀 끌리고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AI가 그 학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그러면은 이 창작성 그러면은 마치 인공지능의 창작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잘 따라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창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학습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결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성, 크리에이티비티인데요. 창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법은 저작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 보호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특허법에도 신규성이라든지 진보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가장 가깝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AI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저작권 문제로 기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요하냐면은, 이 창작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떤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제는 창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크리에이티브 AI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똑같은 걸, 예전에 어떤 걸 똑같이 복제했다, 요거는 창작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모방은 아니고 기존에 없던 걸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만 있으면 그때는 이제 창작성이 있다. 그래서 저작물이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이제 의장법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창작성은 고도의 창작성은 아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않은 독특한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새롭게 없던 새로운 게 아니다.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도, 물론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만은 저작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창작성하고는 맥락이 좀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작성이라고 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복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건 아니고, 기존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표현만 있으면 그건 창작성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개념은 역시 이제 크리에이티브 AI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독창적은 아니다. 모방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복제가 아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름의 독자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가 있으면은 크리에이티브 AI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그 창작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 기술자들은 창작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존 스미스라는 그 매니저라는 분이 It is easy for the AI come up with something novel just randomly. 그래서 AI가 기존에 그 우연성이라는 것을 부여하기는 굉장히 쉽다. 그래서 우연성을 부여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that is novel and unexpected and useful. 그래서 그거 단순한 랜덤니스 이상의 뭔가 새로운 걸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랍 하이라는 사람인데 맨 뒤에 나와 있듯이 이제 inspire us, 그래서 그 작품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얻을 정도가 돼야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창작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기본적으로 창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랜덤 함수를 부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순한 랜덤한 결과물은 그건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영감의 단계까지 얻어야만 그게 본인들은 창작성이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창작적인 AI, 크리에이티브 AI라고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관점과 법적인 관점은 어느 정도 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잘 연결시키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AI 더 나가서 크리에이티브 AI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이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어떤 그 AI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렘브란트의 작품을 346개 작품을 분석을 합니다. 이건 학습이죠. 다시 말해서 딥러닝이나 뭐 머신러닝 통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이제 발현해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유화의 어떤 독특한 그런 점은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것은 이제 디지털 기술로 창작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픽셀의 단위로 창작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를 시행했던 사람들은 이거는 복제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창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들은 렘브란트의 어떤 창작성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이제 남들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남들도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창작의 정도로 인정을 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비로소 발생을 하고요. 단순히 렘브란트의 문제를 렘브란트의 어떤 유화를 그대로 똑같이 베꼈다. 요거는 창작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모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문제에 나갈 필요가 없고 이것은 오히려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AI와 관련된 법적 지식재산 문제는 복제를 넘어서 새로운 창작성을 만들어내는 단계. 그래서 이제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식 작곡가라는 AI바라는 그 클래식 작곡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기술은 딥러닝 기술을 쓰고 있고, 그 프랑스나 룩셈부르크의 그 저작자 또는 이제 클래식 작곡가의 어떤 소사이어티에 등록을 했다고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AI가 워스가 돼서 등록이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면 스스로 어떤 그 창작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꾸준히 학습을 합니다. 꾸준히 학습을 시키는데 1만 5천 개 정도 이상의 수많은 클래식 작품을 분석하게 하고요. 거기다가 음악이론 넣고 작곡의 개념 등을 다 넣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계도 뭐 그렇지만은 향후 뭐 몇 년 이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스페셜라이즈된 AI가 기본적으로 나올 거지 제너럴한 AI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AI는 기본적으로 클래식이나 교향곡 위주로만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제네시스라는 앨범을 발표하고요. 그래서 실제 굉장히 많은 트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개되어 있어서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좀 들어봤는데 제 짧은 그 음악적 소견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창작성인데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 그림은 이 인공지능이 창작한 교향곡을 실제 이제 사람들이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형사까지 거쳐가면서 계속 이제 창작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선전을 했고 광고를 했고 또 이런 내용에 또 음반을 내서 판매까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어느 정도 창작성이 있냐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작곡가도 있는데요. 앰퍼라는 대중작곡가가 있습니다. 가수 타린이라는 가수가 앰퍼의 도움을 받아서 I am AI라는 앨범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2017년 8월이고요. 단순히 AI가 그대로 다 개발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 이른바 콜라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AI의 크리에이티브는 대부분 우리가 AI가 다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사람과 같이 콜라보 작업을 하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AI가 크리에이티브를 갖추게 된다 그러면 이건 공동 제작자 또는 공동 저작물의 문제로 법적 문제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콜라보 작업이 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원곡을 앰퍼가 작곡을 합니다. 그러면 탈인이 거기에다가 이제 리어레인지, 이른바 이제 재편집이라는 재편곡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 내용이 실제로 이제 앨범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플랫폼이나 또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직접 가서 또 개발을 또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포소설가라는 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MIT에서 개발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의 작가가 이제 마리 셸리라는 분인데, 이 마리 셸리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제 셸리라는 그 AI로 지금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셸리 역시 스스로 어떤 그 공포 소설가가 된 건 아니고 이제 인풋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계속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또는 강화된 학습을 통해서 1만 4천 개, 14만 개 정도의 공포 소설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맥이라든지 어투 이런 걸 그대로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트위터에서 계속해서 짧은 글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위터 계정이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트위터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위터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트위터 내용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실제 셸리가 냈던 그 작품의 내용인데, Mom, I call again. Mom, there's someone in the coffin. Help me. 그런데 요건 이제 관에 새로운 사람이, 관에 누군가 있어요라는 그런 섬뜩한 말을 계속적으로 던지는, 그래서 공포적인 표현을 계속해 가는 이런 AI로서 이제 셸리라는 것들이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딥드림이라는 추상화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비주얼 이펙트 프로그램으로서 이미지를 이제 홀로시네이션화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 이게 이제 전시가 되고 판매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된 적이 있는데, 실제 이제 프로그램도 다 오픈이 되어 있고 있어서 누구나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게 새가 있죠. 그래서 이 AI가 이제 새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런 내용과 같이 결합을 해서 이른바 컨볼루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른바 이제 추상화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내는 게 이 딥드림이 하는 거고요. 오른쪽 작품은 고흐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고흐의 작품인데, 거기다가 어떤 동물의 이미지를 섞어서 이런 비슷한, 그래서 고흐의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낸 거고, 이게 실제 이제 공개가 돼서 800만 원에 900만 원에 팔린 케이스입니다. 그래 지금도 굉장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그 작품들이 또 전시가 되고 또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지금 딥마인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우리가 빼놓지 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구글의 마젠타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미술과 음악에 대해서 작품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브레인 팀의 이제 프로젝트고, 대부분 인공지능은 이른바 이제 언어가 전부 텐서플로우라는 언어로 지금 구현되고 있고, 이것도 전부 텐서플로우라는 언어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이제 딥러닝과 광학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고, 목적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역시 항상 그렇습니다. 복제는 자기들이 이제 기술자들이 원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창작, 이른바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 활동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AI 엔지니어들이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몇 가지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컨대 AI 듀엣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사람이 피아노를 연주하면 AI가 나머지 작품들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젠타의 플랫폼에 들어가셔갖고 AI 듀엣을 누른 다음에 그 건반을 똥똥똥똥 누르면은 그 다음에 작품에 그 이미지와 비슷한 작품을 그대로 뒤에 만들어내는 게 AI 듀엣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엔싱크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이제 기존의 악기 소리를 분석합니다. 예컨대 뭐 클라리넷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본이 있다. 그러면 거기 음색을 적합하게 섞어서 새로운 유형의 이제 악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사운드를 개발해내는 프로그램이 엔싱크 프로그램이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스케치 RN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외에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캐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캐시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캐시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에다가 이제 위에 AI 듀엣이나 엔싱크는 음악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이제 미술 프로그램인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인풋을 왼쪽에 꺽쇠로 이렇게 인풋을 넣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적당한 이렇게 고양이 모양을 그려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원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기가 창작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계속 쌓여서 새로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은 고양이를 4발이 달렸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고양이가 다리 하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고양이로 인식을 안 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작품 활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마젠타라는 플랫폼을 열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AI 현황이고요. 공통적으로 크리에이티브 AI는 단순한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요. 꾸준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인풋을 넣어주면 꾸준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아웃풋을 내는 과정이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그 독창성 또는 창작성이라는 기준은 그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규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규범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스트롱 아이, 그러니까 강한 개념의 인공지능이 나오면 비로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은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미의 개념 또는 창작성 그런 개념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판단 기준은 사람이고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창작성, 미라는 개념에 대해서 꾸준히 기준을 정립해 왔고요. 그래서 AI가 생각하는 창작성, 다시 말하면 AI의 창작성이란 것은 결론적으로 사람이 정립해온 창작성, 또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인지의 수준 안에서 창작성, 이런 기준에 맞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AI라는 것은 학습을 전제로 하고 학습을 얼마나 잘 했냐에 따라 창작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작성 있는 사람의 작품을 학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AI가 크리에이티브 AI고 크리에이티브 AI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개념이 섰을 때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로소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넥스트 렘브란트 경우도 렘브란트의 작품을 학습을 했었고요. 셸리도 굉장히 사람의 많은 공포적인 표현을 공부한 다음에 스스로 창작을 했었고 마젠타 역시 휴먼 크리에이티비티를 계속 피드백합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딥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하의 클래식 작품을 학습하면서 어떤 인풋을 넣어주면은 굉장히 바하스럽게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바하에 쓰는 음계라든지 화음 같은 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어떤 음계가 들어가건 바하스럽게 고치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딥바인데 공통적으로 어떤 학습을 전제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빨간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식재산권의 문제는 이제 마지막 그 발표하신 분이 이제 좀 언급을 드릴 건데요.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법적 문제는 크리에이티브 AI, 다시 말해서 AI의 창작성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됐을 때만 이제 비로소 법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AI라는 것은 단순한 알고리즘은 아니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작성의 개념을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그 결과 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들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을 때 자기들이 창작을 했다 또는 AI를 통해서 창작을 했다, AI가 창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학습을 통한 영감이 발생하는 결과 이게 크리에이티브 AI고 크리에이티브 AI가 존재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지식재산권의 법적 문제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